어머님,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아니, 뭐하러 이런 걸 준비했어? 요즘에 선물로 복권 많이 한대요. 재미있죠? 어머니 대박 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혜가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마침 이 근처에 복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복권? 다음 주까지 어머님 설레시겠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오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낸 오 씨에게는 아들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사람도 오 씨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아니, 소중했었죠. 며느리에게 오 씨는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일 선물로 복권 한 장을 줄 정도로 성의 없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상황을 민망해 하면서도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못했죠. 아들 며느리에게 물질적으로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사돈과 차별받는 서러움은 느끼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식인 아들의 잘못이 크겠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지를 말이죠. 오 씨는 더 이상 며느리를 소중히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제는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미 떠났던 걸 오 씨만 모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것이겠죠. 오 씨는 연을 끊을 때 끊더라도 며느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치졸한 짓이었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려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서 자식을 키우느라 꽤나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바르게 커주었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서 오 씨는 만족했습니다. 비록 풍족한 삶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아들만은 잘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34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3살 연하의 예쁜 아가씨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죠. 오 씨는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기 며칠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단골 미용실에서 파마까지 새로 하고 평소 아끼던 옷도 꺼내 입었죠. 그리고 음식 준비는 말하면 입만 아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혜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핑크빛 투피스를 입은 며느리는 오 씨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몸짓은 단아했고 웃는 얼굴에는 애교가 가득했습니다. 오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오 씨는 부지런히 며느리 앞으로 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그러면 며느리도 오 씨의 앞으로 갈비찜을 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가 참 싹싹하기도 하지. 오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흐뭇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곧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하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빠른 날짜에 예식장이 있다며 그게 아니면 1년 반 뒤에나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렇게 친절하고 싹싹했던 며느리의 다른 면모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한 번 봤을 때와 10번 봤을 때 같은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죠. 어머니, 저희 명절 당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니? 잠깐 처가에 좀 들렸다가 가야 해서요. 사돈네는 왜? 처남이 전날에 오는데 명절 아침에 가면 처남은 또 처남 처가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해 명절을 며칠 앞두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 전날에 와서 하루 정도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며느리의 남동생을 만나려면 전날에 처가에 가야 한다고 했죠. 그 남동생도 자신의 집에 명절 전날 가는 것일 텐데 오씨는 아들을 당일에 봐야 하니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니면 며느리도 남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을 테니 오씨가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첫 명절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처가에 먼저 가는 거면 명절 당일에 하룻밤 묵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거기 먼저 갔다가 아침에 와. 자고 갈 거지? 지혜 갈비찜 좋아해요. 아들이 대답을 얼버무리더니 말을 돌렸습니다. 오씨는 안 그래도 갈비찜을 하려고 고기를 사두었기에 거기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비찜이랑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너 좋아하는 것도. 결혼하고 이래저래 바빴던 아들은 한 번도 오씨의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씨는 들떴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오씨의 집에서 자는 게 처음이기에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오씨는 전화를 끊고 이불 빨래를 했습니다. 뽀송뽀송하게 이불을 널고 나니 기분 좋은 향이 났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잘 이불이라 섬유유연제도 많이 넣어 빨았죠. 와, 어머님.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명절 당일 아침에 집에 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오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전날 사돈네에서 잠을 안 자고 밤에 집에 돌아갔다기에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배고프지? 어서 먹자. 한상 가득히 차려진 식탁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오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상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게 없나 싶어서 의아했습니다. 배 안 고프니? 그게 숙취 때문인지 속이 안 좋네요. 그건 저도 그래요.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오씨는 실망했습니다. 오씨의 뱃속만 꼬르륵 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말을 해주지. 아니에요. 안 먹겠다는 건 아니고요. 음식이 많으니까 기가 질려서. 아들 며느리가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이 안 좋다는데 젓가락질이 시원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앞에서 밥을 먹은 오씨도 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에서 있었던 일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그 앞에서 오씨만 이방인처럼 앉아서 눈만 꿈뻑거렸죠. 그래도 아들이 사돈네에서 가족처럼 잘 지내는구나 싶어서 마음은 놓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났는데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서 느긋하게 물을 홀짝 거렸습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치웠지만 아들은 물으면서도 앉아있는 며느리를 자꾸만 힐끔거렸습니다. 같이 얼른 치워버릴까? 그러자 아들이 그릇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오씨는 고무장갑을 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꼼짝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 둘이 빈 그릇들만 좀 옮겨줘. 내 정신 좀 봐. 알겠어요. 오씨의 말에 며느리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옮겼어? 이제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거실에서 좀 쉬어. 설거지를 며느리 시킬 생각은 없었기에 부엌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고무장갑에 있는 물기를 탈탈 털어 널은 후에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나 시집에서 일하는 거 보면 통곡하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는 줄 알고 자기랑 결혼시킨 건데 다음부터는 내가 할게. 자기가 중간에서 잘해야 고부 갈등이 없는 거야. 알지? 알지? 잠시 놀란 오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모르는 척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에 이불 새로 빨아놨어. 거기서 자면 될 거야. 그런데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처가에 가기로 했는데 뭐? 어제 다녀왔잖아. 어제는 처남 보러 잠깐 간 거고요. 그래서 오 씨는 당연히 순서를 바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도 정식으로 가는 건 오늘인데 그러자 꼭 자신이 며느리 친정에도 안 보내주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내내 친정에 있었으면 적어도 오늘은 오 씨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양쪽으로 자꾸만 눈치를 보기에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자고 갈게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내달라는 뜻이었죠. 오 씨는 내심 무척 섭섭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명절부터 어디에 오래 있네 만에하며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아 놓는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더 심해졌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친정에만 가 있고 시집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니, 아들도 문제였겠죠. 모든 며느리에게만 맞추니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갈 리가 없었습니다. 별아는 언제 보여줄 거야? 아이를 낳고도 하도 찾아오지 않기에 오 씨가 물었습니다. 오 씨가 찾아가는 것도 반기는 기색이 아니라 그럴 거면 아들 며느리가 좀 와줬으면 했죠. 기다리기만 했다가는 또 명절이나 돌아와야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에 갈게요. 이번 주 언제? 토요일 오후에요. 다음 주 화요일에 어머니니 생신이잖아요. 미리 갈게요. 그러면 정말? 그래, 알았어. 생일에 아들네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늘 일 때문에 바쁘고 육아 때문에 바빠서 굳이 부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오 씨는 토요일 오전 일찍 오 씨는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들네 밥 해줄 식재료를 사기도 했고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도 하나 샀습니다. 좀처럼 옷을 사는 경우는 없었는데 15,000원의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일인데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까?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옷까지 사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네까지 오는 날이니까 종일 들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돌아와서 냉장고에 식재료들을 넣고 블라우스를 비닐에서 꺼내어 대보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네. 여기 케이크예요.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그렇게 말하는 오 씨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별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손녀딸이었습니다. 손녀를 안고 우르르 까꿍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블라우스 사셨어요? 아들이 오 씨의 블라우스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장모님 선물 드린 거랑 엄청 비슷하네. 비싸던데. 말끝을 흐리다가 아차 싶었는지 얼른 입을 다무는 아들.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백화점 다녀오셨어요? 저번에 저희 엄마 생신에 진석 씨랑 같이 고른 건데 40 얼마 했지?
근데 아들은 알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 씨가 백화점에 가서 40만 원이 넘는 블라우스를 살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백화점에서 산 건 아니고 비싼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가 대꾸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디자인이 엄청 비슷해요. 어머니는 뭐, 가성비 있게 사신 거죠, 그럼. 예쁘긴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 씨는 직접 산 시장표 블라우스, 안사도는 아들네가 선물로 준 백화점 블라우스.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은 같아도 그 값어치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쩐지 자식에게 자신이 시장통 블라우스 정도의 존재인 것만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블라우스를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고 차인하게 사준 것도 아니고 옷이 손으로 직접 산 건데 질투하는 것이 참 치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손녀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벼라 돌잔치에 입히라고 옷 보내주셨잖아요. 손녀의 돌잔치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 씨가 아이가 입을 하얀 원피스를 사서 아들네 집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게 보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직접 전해줄 걸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벼라 한복을 맞춰놔서요. 아무래도 그걸 입혀야 할 것 같아요. 아, 한복? 오 씨도 생각을 안 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것 같아서 나중에도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옷가게에 가서 15만 9천 원을 주고 큰맘 먹고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맞춰서 원피스는 못 입히겠다고 하는 며느리. 원피스 입히겠다고 해서 원피스로 사준 건데. 그랬는데.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한복이 나을 것 같아서요. 사준 것은 오 씨가 먼저인데 안사돈의 선물에 밀려난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쩔 수 없지. 괜찮다고 웃었지만 속은 어쩐지 쓰렸습니다. 오 씨는 저녁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 생일상이라고 잡채도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아들이 사온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 며느리의 축하에 어쩐지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손녀까지 곁에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인생의 보상을 받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생신 선물이에요. 발랄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손에 들린 봉투를 오 씨가 건네받았습니다. 아니, 뭐하러 이런 걸 준비했어? 오 씨는 그 안에 돈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척 가볍기는 했지만 봉투에 넣어줄 것이 그것밖에 더 있나 싶었습니다. 힘들게 돈 벌어서 자신의 생일 선물로 건네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 씨도 아들내외에게 그리고 손녀에게 많이 베풀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여는 순간 오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돌잔치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잔치 비용을 조금 보태줬으면 한다는 전화를 말이죠. 오 씨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며느리의 부탁이 갑작스러웠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고 100만 원을 송금해줬습니다. 결혼할 때 해준 것이 많이 없기에 늘 며느리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첫손녀의 돌잔치엔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오 씨가 한 달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들은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복권이었죠. 봉투를 뒤집어 보자
그제서야 무언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행운 가득하세요. 봉투에서 복권을 꺼내들며 잠시 말이 없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선물로 복권도 많이 해요. 재미있죠? 5,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선물이라고 내미는 며느리. 그냥 보통 때 만나서 건네는 것이었다면 오씨도 재밌다고 맞장구 쳤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건 오씨의 생일 때문이었고 이건 오씨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대박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혜가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오씨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겼건 간에 며느리에게 5,000원짜리 생일 선물을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오씨이지만 이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사돈 생일 선물로 40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사줬다는 걸 들었는데 오늘 이걸 받으니 기분은 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정말 이럴 줄 모르고 이런 선물을 준비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오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오씨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복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했던 것도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씨는 웃으려고 애썼지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물질적으로 바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씨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되고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기분 좋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자식에게 당하는 일이라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어머님 설레시겠네요. 복권 당첨 발표를 기다리며 일주일 동안 설레는 기분을 자신이 선물 준 것이라면서 웃기까지 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좋은 뜻으로 준 것 같은데 글쎄. 오씨는 의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엄마 생일 선물에도 복권 한 장으로 끝내는지 말이죠. 그리고 오씨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혜도 어머니를 가깝게 생각하니까 거창한 선물 대신에 의미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몸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도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말이죠. 아들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씨를 위로하는 것 같으나 결국엔 며느리를 감싸는 것이 불과했습니다. 명절에 처가만 챙기는 것도 오씨를 뒷전으로 두는 것도 아들이었습니다. 남인 며느리를 탓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안사돈에게 며느리는 좋은 딸일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 아들 내외가 돌아가기 전에 설거지를 하며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실망하신 것 같던데. 왜? 생신 선물 때문에? 선물이 뭐 가격이 중요한가? 정성이 중요하지. 그래도 장모님 이번 환갑에 순금 팔찌 사드린다고 했잖아. 그거 보시면 더 서운하시지 않을까? 우리 엄마는 환갑이고 어머님은 환갑 아니잖아. 어머니 환갑 때도 그렇게 선물 못 드렸어. 그리고 너무 비싼데.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선물이 아까워? 당연히 아니지. 기가 막혔습니다. 손녀의 돌 며칠 뒤가 안사돈의 생일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환갑이라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안사돈 선물로 순금이 어쩌고 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사실 남의 환갑 선물이 무엇인지는 신경 쓸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씨가 선물로 복권 한 장을 받기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비싸다고는 했지만 결국엔 수긍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깝지만 장모에겐 아깝지 않은 모양이었죠.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태도에 며느리가 더 오 씨를 시모 대접을 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며느리도 결코 이런 식으로 시모를 홀대할 수는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동안 아무리 서운하고 서러워도 아들 며느리 둘이 잘 살면 됐다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로부터는 자기 입속만 차리고 부모 대접도 제대로 안 하는 아들 며느리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반성해야 했습니다. 오 씨의 비참한 기분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 씨는 복권을 아들을 향해 냅다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며칠 뒤 아들이 전화에 넌지시 말했습니다. 별아 돌잔치하고 4일 뒤가 장모님 환갑이세요. 그래서 모인 김에 선물 드리기로 했는데 어머니도 빈손으로 오면 좀 그러실까봐. 그러니까 자기 장모의 선물을 챙기라는 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속내를 숨기고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얼마 뒤 오 씨는 안사돈을 줄 선물을 정성스레 포장했습니다. 드디어 손녀의 돌잔치가 있는 날, 가까운 가족만 모여 작게 잔치를 했습니다. 3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인 듯 했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오 씨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별아 첫 번째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모님, 별아 예쁜 옷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사돈을 향해 말하는 아들, 그리고 뿌듯하게 웃고 있는 사돈네 식구들. 오 씨는 돌잔치 비용을 보태주었지만 이름이 호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 씨 쪽 가족도 몇 있었지만 다 해도 열이 안 됐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인사를 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안사돈에게 선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때 말한 순금 팔찌인지 목걸이인지인 듯 했습니다. 어머나, 무슨 이런 선물을. 둥그런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안사돈이 한껏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돈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제 선물이에요. 환갑이시라고 들었어요. 어머나, 이런 거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별아 돌잔치인데 제가 호강하네요. 사양하듯이 말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은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뭐지? 무척 고급스러워 보이는 포장의 안사돈의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포장지를 뜯자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상자가 보였죠. 대단한 걸 준비하신 모양인데요? 며느리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바람잡이처럼 사돈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따라서 웃던 안사돈이 상자를 여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어색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오 씨네 테이블에서 벌어진 일이라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몰랐지만 오 씨의 테이블만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 이건 제 생일날 며느리가 저한테 준 귀한 선물이에요. 네? 행운이 가득하라고 대박 나라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선물 가격이 아니라고 그랬지. 마지막엔 오 씨가 며느리를 돌아보며 묻자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많이 고심해서 준비한 거라고 하던데 그걸 홀랑 확인해버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려 깊고 효심 깊은 며느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사돈, 생신 선물로 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니까
우리 지혜가 드린 선물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돈 드리려고 맞춰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환갑의 선물로 복권 한 장이요. 5,000원짜리요? 5줄의 번호가 적혀 있는 얇은 복권. 그래 보여도 대단한 가치가 있다네요. 물론 저희 며느리가요. 웃는 낯에 차마 침을 뱉을 순 없었는지 사돈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결국 오 씨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주변 테이블에서도 자꾸만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표정을 굳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분명히 뜻깊은 것이겠죠? 사돈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 씨의 질문에 안사돈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기색은 감추질 못했습니다. 그 뒤로 분위기는 내내 얼음장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가는 분위기라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돈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난 곳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오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잔뜩 붉어진 채였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뭐가? 그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지혜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 그냥이 뭐야? 그냥 장난스럽게 드린 거잖아요. 장난? 내 생일은 장난이야? 안사돈 생일은 심각한 거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들고 오세요? 왜 장모님한테 드리냐고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저희 입장만 곤란해지게. 어머님 너무하세요. 왜 이 자리에서 저희를 망신 주려고 그러세요? 망신? 복권이 왜 망신이냐? 너희는 그럼 나한테 망신스러운 선물을 줬다는 거야? 잠시 말을 잃은 며느리. 그래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계속 울먹거렸습니다. 하도 좋은 선물이라길래 안사돈 환갑에 딱이겠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잘못됐니? 서운하면 말로 하셔야지. 이건 정말 아니었어요. 다 있는 자리에서 유치하게 이러셔야겠어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너희는 나한테 이런 선물 줘도 되고 사돈한테 나는 이런 선물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비꼬기만 하고 본질을 흐리세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 몰랐습니다. 본질? 본질이 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 어머니, 만약 오늘 내 선물이 창피했다면 너희는 창피해야 하고, 내 선물이 자랑스러웠다면 너희도 자랑스러워 하는 게 맞겠지. 아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 씨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창피한 것 같은데, 나도 나한테 창피한 선물 준 아들 며느리에게 실망이다. 오 씨는 아들 내외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은 어느 정도 후련했지만 그렇다고 상실감마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부로 오 씨는 마음속에서 아들을 놓았습니다. 오 씨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남도 오 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 씨가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멀어지기. 그것이 설령 친아들이어도 말이죠. 오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하던 아들이 오히려 안달을 냈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저한테 남은 가족이 어머니뿐인데 이렇게 연을 끊으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전화통화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너한테 가족은 내가 아니라 별아랑 별아 엄마 그리고 처가 식구들 뿐이었잖아.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넌 네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 나도 내가 알아서 잘 지낼 테니까. 어머니, 그러고 나서 반년간은 아들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장담했던 대로 오씨는 오씨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나 며느리는 늘 바빠서 1년에 몇 번 보는 게 다였으니 오씨의 생활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조금 쓸쓸했지만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늘 마이너스보다 제로가 나았죠. 그런데 아들네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7개월쯤 됐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당시엔 오씨의 잘못이라며 울던 며느리가 뜬금없이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편을 들었던 오씨의 아들이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 탓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돈에게도 선물은 복권으로만 드리자고 했다는 말을 꺼냈다는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라서 오씨도 내심 놀랐습니다. 저희 엄마도 복권이라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생각을 안 했어요. 최근에는 꽤나 둘 사이가 삐걱거렸고 며느리는 오씨와 화해해서 아들과의 사이를 돌려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권만이 오씨가 연을 끄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처의 마음에 문을 닫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문은 아직 열릴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지나가다 복권을 봐도 그날 일이 안 떠오르면 그때 생각해보마.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오씨는 아들네가 안 와도 손녀를 못 봐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죠.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게 이제는 더 중요했습니다. 오씨는 이제 진짜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또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애들한테 말해놨어. 뭘? 윤성이 말이야. 윤성이 엄마랑 둘이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로 갈 생각인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거기가 후진국인데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그냥 일반 학교보다 훨씬 좋대. 수업도 전부 영어로 쓰고. 그래서 몇 년 살다 올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그거 학비가 많이 드는데 재환이 혼자 벌어서 어떻게 해외에 있는 식구를 건사하겠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앞으로 윤성이한테 다달이 돈이 들어가고 우리 생활비도 더 벌어야 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돈 벌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적어도 한 달에 250은 더 들어와야 살지. 뭐라고? 왜 그런 약속을 했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당신 연금 있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노진구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노 씨는 이 나이를 먹고 아내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잘 커준 아이들, 평생 성실히 일한 노 씨, 그리고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 이 모든 게 70, 80에도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 씨가 퇴직하고 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하고 집으로 완전히 돌아온 남편을 아내는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이라도 떠안은 사람처럼 구박했습니다. 돈을 안 버는 노 씨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잡아먹는 귀신, 밥만 축내는 백수였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경비 일을 하라고 재촉하는 아내. 그 이유가 손자의 유학비를 보태기 위함이라는 걸 아는 순간 노 씨는 허탈한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돈 버는 기계 말이죠. 아니, 아무리 기계라도 30년, 40년 쉬지 않고 쓰면 녹이 쓰는 법이었습니다. 노 씨는 이대로 인생이 저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노 씨는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의 아버지이고 손주들의 할아버지였지만 그 이전에 내 삶이 있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노 씨는 20대의 공무원이 되어서 30년 넘게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노 씨에겐 징그럽게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휴직을 한 것은 40대의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몇 달 쉬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리가 낫고 곧바로 복직을 해서 그 뒤로는 휴일에만 쉬었습니다. 공무원이라 천금은 못 벌어도 안정적인 봉급으로 자식 둘을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죠. 노 씨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던 몸이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직 꿈나라였습니다. 노 씨가 퇴직하고 잠이 많아진 것은 오히려 아내였습니다. 아침밥을 일찍 차릴 필요가 없으니 10시가 넘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몇 시야? 7시. 더 자. 아내의 질문에 노 씨는 짧은 대답과 함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면도를 할 필요도 없고 정장을 입을 일도 없었습니다. 편한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생활했고 집 앞 슈퍼도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만끽해야 하는데 왜 가슴팍이 턱하고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밥 먹어. 오전 10시 20분. 아내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김칫국에 계란 후라이, 김, 멸치볶음. 평범한 아침상이었습니다. 노 씨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아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종일 집에 있게? 내가 집에 있는 게 짐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 오늘은 무슨 오늘? 언제는 또 나갔던 것처럼 얘기하네. 나가서 할 일이 있어야 나가지. 노 씨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입을 삐죽거리며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식탁 위에 두거나 함부로 젓가락질을 해서 접시 소리가 쨍그랑 나도록 눈치를 줄 뿐이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설거지 할게. 노 씨는 식사 후에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키에 비해 낮은 싱크대 때문에 허리가 구부정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릇만 싱크대 안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노 씨는 한참 동안 그릇을 뽀득뽀득하게 씻었습니다.
거실에 나오자 소파에 가로놓은 아내가 보였습니다. 끄트머리에 자리가 있었지만 걸터 앉아 뭐하나 싶어서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딱히 할 일은 없었습니다. 느긋하게 커피 마시며 TV를 보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신을 온 것뿐이었죠. 앉아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기도 하고 책장에서 책을 꺼내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 노 씨는 아침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종일 집에 있을 거냐는 질문. 아니, 종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며 강조했던 그 목소리. 노 씨는 괜히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민망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보, 내가 장 봐올게. 장? 별로 살 거는 없는데. 저녁 반찬거리나 안방 욕실에 샴푸 없던데. 샴푸 사야 되지 않아? 사와 그럼. 아내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기도 좀 사오던가? 찌개용으로? 혼자서 마트에 간 노 씨는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평일 오후에 혼자서 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보단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좀 사고 정육 코너 앞에 섰는데 노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돼지고기를 사오라고 했는데 찌개는 어떤 부위로 사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앞다리살도 있고 삼겹살이랑 목살도 있고 그러네. 어떤 게 찌개용이야? 아이고, 그냥 알아서 좀 사와. 뭐 하나 살 때마다 물어보게? 자다 일어났는지 짜증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노 씨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무 고기나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 본 것을 정리하는데 아내가 혀를 찼습니다. 하필이면 기름기 하나도 없는 부위를 사왔어? 차라리 삼겹살이 낫지.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사왔지. 노 씨가 대꾸를 하는데 고기에서 핏물이 새어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또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이제는 아내의 혀 차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뭐야 이게. 일을 만드네. 노 씨는 미안하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흘린 것을 닦았죠. 내심 아내가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노 씨가 뭘 해도 못마땅한 사람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잔소리를 했고 뭐라도 하면 답답하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던 마음도 사라지게 말이죠. 여보, 빨래 돌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빨아야 하지? 블라우스처럼 보이는 아내의 옷을 들어올리며 묻자 아내가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 씨는 퇴직 후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노 씨가 늘 일을 하느라 주말이 아니라면 아내를 많이 도와주기가 힘들었는데 평생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해온 아내도 조금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빨래나 돌리고 있으면 안 답답해? 뭐? 갑자기 웬 시비를 거나 싶을 정도로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아니, 어디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남자가? 남자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들은 퇴직했어도 사업 구상하고 그러느라 바쁘던데. 하지만 노 씨는 사업을 할 마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볼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배워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노 씨가 당장 돈을 안 버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모양이었죠. 당신 어디가? 며칠 뒤에 오전부터 화장을 하는 아내가 의아해 물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며 흥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 나간다니까 답답한 사람이 나가야지요. 집도 좁은데 둘이서 북적북적 뭘 하나요? 꼭 노래를 부르듯이 놀리듯이 하는 대답에 노 씨의 미간에 실금이 갔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래? 친구들 만나러 가. 다음 달에 나 제주도 간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상의할 게 있어서. 아내가 여자들끼리만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7명이서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노 씨도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그것뿐이면 노 씨도 기분 나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도 가족이 아닌 자신의 인생이 있으니 말이죠. 이번에 같이 가는 지숙이 있지? 걔 남편이 세무사라고 말했나? 지난번에 들은 것 같네. 너무 좋은 직업 같아?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무엇보다 정년도 없잖아. 그러면서 노 씨를 힐끔 쳐다보다가 마저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선이네는 식당 하니까 직원 두고 놀러 다니잖아. 에효. 뭐가 됐든 공무원보다는 나은 것 같네. 월급은 쥐똥만큼 주는데 정년은 한 75살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100세 시대에. 연금이 있잖아. 노 씨는 모아둔 돈과 연금이면 그래도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도 잘 산 인생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아내는 그 이상을 바랐던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 보면 부럽지 뭐. 당신은 뭐 한다고 공무원 시험을 본 거야? 어차피 볼 거면 세무사 같은 거나 하지. 거울에 집중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을 하는 아내를 노 씨는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뒤돌았습니다. 아내의 질문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말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에 집중했지만 아내의 용건은 끝이 안 났습니다. 아, 희경이네 남편은 옛날에 한번 망했던 그 사업 있지? 그거 아직도 하는데 돈 잘 번다네.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왜 화장을 해도 거실에서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공무원에서 평생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렸어.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퇴직해서도 돈 꼬박꼬박 나오는데 왜 불만이야? 노 씨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다툼이 싫어 두루뭉술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오늘따라 듣기가 참 괴로웠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지. 왜 그렇게 예민해? 아내는 노 씨가 한마디 했다고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외출 준비를 마치고 답답하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먹을 때는 올 거야. 저녁도 먹고 올 거야. 아무튼 나만 보면 밥 타령. 그러고서 쌩하게 나가버리는 아내. 노 씨는 닫힌 현관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노 씨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나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노 씨를 꼭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벌면서 벌어둔 돈만 까먹는 존재를 바라보듯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는 것조차 노 씨의 연금으로 가는 것일 텐데 말이죠. 어째서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생각하면 가슴이 조이듯 아팠습니다. 서글펐습니다. 노 씨는 혼자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먹었던 국을 데웠습니다. 밥을 조금 덜어놓고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얹힌 듯 속이 답답했습니다. 눈칫밥도 밥이라고 아내에게 몇 마디 들으니 속이 부대낀 모양이었습니다. 저녁도 점심과 마찬가지로 대충 먹었습니다. 아내는 늦게 들어올 듯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노 씨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봤자 다정한 한마디 듣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왜 머릿속에 이혼 생각이 스쳤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아내가 씻고 나오더니 노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물가 봐. 당신도 마트 다녀보니까 알겠지? 연금으로는 못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 부부가 생활하려면 한 달에 얼마 있어야 된다 그랬지?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뭐라도 제2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게 쉬워? 나도 나중에 부동산 같은 거 공부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부동산 투자는 아무나 하나? 그리고 목돈 들어가는데 잘못되면? 언제는 사업하라며. 내 생각엔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다가 안 받으니까 불안해. 그럼 당장 일하러 나가라는 소리야? 할 수 있는 일이 은근히 많겠더라고. 경비라던가 은퇴하고 남자들 그런 거 많이 한다던데? 뭐? 경비? 노 씨가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으라고 뒤에서 떠미는 아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경비도 못할 것도 없지만 노 씨도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돈돈거리면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에 나온 세상이 혹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이 더 노 씨에게 가혹한 듯 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나한테만 자꾸 일하라고 해? 당신이 할 생각은 없어? 아내에게 싫은 소리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수가 적다고 아내는 때로는 답답해했지만 노 씨는 말을 아낀 것이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노 씨도 매일같이 계속되는 아내의 핀잔에 초연하게 굴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내가 애들 다 키우고 당신 평생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돈까지 벌어오라고 그래. 그럼 뭐 내가 일하면 당신은 내 밥 안 얻어먹고 살 거야? 각자 역할이 있는 거잖아. 노 씨와 아내 사이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야말로 평생 일한 대가가 이런 건 줄은 몰랐어. 대가가 이런 건 줄은 몰랐어. 조용히 읊조리듯 말하는 노 씨의 목소리에는 힘은 없었으나 어떤 의지가 생겨난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노 씨는 아내와 한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단답만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노 씨의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았던 아내는 나중에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며 말이죠. 하지만 노 씨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내의 사정까지 생각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 씨의 생일이 다가오는 주말이라 미리 식사만 함께 하기로 했죠. 식당에 앉아 다들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들네 손주가 하나, 딸네 손주가 둘이니 식구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정 같았으면 행복하기만 했겠지만 노 씨는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운동 좀 하세요? 이제 쉬시니까 운동 많이 하세요. 건강하셔야죠. 가끔 집 앞에서 조깅은 하는데 나도 등산도 다니고 할까 생각 중이야. 이제 여유로워서 좋으시겠어요. 뭐 그렇지. 노 씨가 사위가 안고 있던 어린 손녀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혼잣말을 하듯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빈둥대면 뭐가 좋아? 사람이 너무 놀아도 오히려 병나? 너무 놀긴. 아빠가 그럴 성격인가? 집에 있으면 노는 거지. 너희도 50 되기 전에 사업을 하던가 해서 노후 준비해. 퇴직하고 나서는 끝이야. 그냥 아빠처럼 뒷방 늙은이 되는 거야. 아내의 말에 순간 다들 조용해졌고 노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까지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노 씨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낼게. 에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낼게요. 나 때문에 모인 건데 내가 내야지. 생신이니까 저희가 내야죠. 그래, 돈도 안 버는 양반이 애들이 사준다고 할 때 못 이기는 척해? 카드를 꺼내들었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내가 내. 너희 밥 정도 못 사주겠냐. 노 씨가 다시 한번 카드를 내밀자 아들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들, 딸에게 선물도 받았기 때문에 밥은 자신이 사겠다고 진작부터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돌아오는 내내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노 씨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들어오겠다더니 잠이 든 것인지 안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아침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경비라도 하라고 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갑자기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뉴스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애들한테 말해놨어. 뭘? 윤성이 말이야. 윤성이 엄마랑 둘이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로 갈 생각인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거기가 후진국인데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그냥 일반 학교보다 훨씬 좋대. 수업도 전부 영어로 쓰고. 그래서 몇 년 살다 올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그거 학비가 많이 드는데 재환이 혼자 벌어서 어떻게 해외에 있는 식구를 건사하겠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도무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 머리에 쉽게 입력이 되지 않았죠. 앞으로 윤성이한테 다달이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생활비가 줄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돈 벌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적어도 한 달에 250은 더 벌어와야 살지. 뭐라고? 왜 그런 약속을 했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당신 연금 있잖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내를 보며 노 씨는 웃음기 없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연금을 어떻게 쓸지 나한테는 상의도 안 해. 우리 손자 유학 간다는데 할머니가 돈도 못 보태줘? 그렇다고 노후 자금을 줘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는 안 돼. 이미 해줄 만큼 해줬는데 무슨 손자 유학까지 보낸다고?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 보태준다는 거지? 그 말이 그 말이랑 뭐가 달라? 언제는 연금이 적어서 연금만으로는 못 산다더니 그걸 줄 생각을 해? 그래 놓고는 나보고 경비 일 알아보라고? 경비 무시해?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얼마나 좋아. 당신도 돈을 벌어야 자존감이 좀 생길 거 아니야.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사람을 이렇게나 도구 취급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건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자식들 앞에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 밤새 생각했던 바를 노 씨가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당신이 가서 하던가.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해? 지난번부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못해? 사진 멀쩡한데. 당신이 가서 경비를 하든 마트를 다니든 해. 여보,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당신이 벌어와. 나는 이제 지쳤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가장이야? 가장도 못 해먹겠다. 이제는 갈라서자. 뭐라고? 당신도 내가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며. 불편하다며. 그리고 돈 못 버는 남편은 친구 남편보다 못하다며. 나랑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혼이라니? 당신 진심이야? 어떻게 이혼이란 말이 나와? 노 씨라고 쉽게 결정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밤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자존심이 깎여나갈 때마다 아내에 대한 정도 같이 깎였습니다. 이제는 노 씨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밥 한 끼도 마음대로 못 먹고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노 씨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며 흐느끼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겪은 모든 서러움, 모욕감. 노 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 씨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다음 날 아내는 아침 일찍 어딜 나갔는지 몰랐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노 씨는 이혼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은 굳게 먹었지만 자꾸만 한숨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노 씨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돌아오자 아내가 집에 있었습니다. 노 씨의 얼굴을 보더니 다짜고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혼하면 연금도 나눠야 하는 거 알지? 그거 알아보러 아침 일찍 나갔구나. 그러자 아내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재산 분할 철저히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나 전업주부라고 돈 안 주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정당하게 나눌 테니까 걱정 마. 노 씨가 차분히 대꾸하자 아내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그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답지 않게 이혼하기가 싫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밥이나 해 먹고 살 수 있어? 그건 내 문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여보, 유학자금 때문에 그래? 그럼 당신 연금 안 건드리면 돼? 당신 나한테 화나서 충동적으로 이러는 거잖아. 지금 아니, 화난 거 아니야. 충동적인 것도 아니고 생각한 지 오래됐어. 노 씨의 말에 아내는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노 씨는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 씨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해놓고 노 씨가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나 없이 편히 살아. 처음엔 아내는 이혼은 결사반대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 자신이 없는 것은 노 씨가 아니라 아내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노 씨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크게 떠드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 고집은 결코 꺾지 못할 거라는 걸 아내는 알았습니다. 결국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나누고 나머지 재산도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노 씨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나왔죠.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 씨도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는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노 씨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움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도 아내와 살면서 겪은 괴로움이 줄어든 것이 노 씨를 숨쉬게 했습니다. 노 씨는 최근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산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안면을 텄고 그 인연으로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빈둥거린다며 화를 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후를 잘 보낸다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그런데 아내의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는 아내가 댔고 말이죠. 집을 팔고 하며 목돈이 생겼는데 그게 다 자식에게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내 재산도 아닌데 참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이런 걸로 서운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엄마는 어떻게 오빠한테만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안 해줄 때는 안 서운했는데. 이번에 느꼈어요. 엄마도 아들이 더 중요하구나. 딸이 어느 날 노 씨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손주의 유학 자금을 대준 것이 섭섭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경솔한 아내가 화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내와 대면대면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남은 아들이 아내를 살갑게 챙길 성격도 아니었고 말이죠. 노 씨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생각은 멈추기로 했습니다. 노 씨는 자식들과는 가끔씩 통화를 했는데 그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혼 전보다도 잘 지냈습니다. 자식들이나 아내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노 씨는 아파트 창가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만약 아내가 있었더라면 팔자 좋다고 빈둥거리지 말라는 소리가 날아올 것 같았습니다. 노 씨는 피식 터져나오는 웃음을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폈죠. 1, 2년 후에는 다시 일이 하고 싶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해서 일한 보상을 작게나마 주고 싶었습니다. 사치하는 것이 없기에 가진 것으로도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것들도 다 해보고 푹 쉬면 그땐 소소한 일거리라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제사 안 돕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 당신도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하고 그러겠지. 알아. 근데 제사가 구식이라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엄마도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 제이 너한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 상할 말을 해? 내가 뭘?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리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 제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성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는 자신만 며느리에게 잘하면 고부 갈등 같은 것은 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 씨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생기는 일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엔 그게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자신은 그 비위를 맞춰야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는 구식이고 의미 없이 힘만 드는 일이라며 비난했던 며느리. 그래서 남편의 제사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송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에 며느리가 고생하란 법은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랬던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졸지에 내 집에서 바깥 사돈의 제사까지 지내게 된 송 씨는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 음식을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며느리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을 바꿔버린 것은 송 씨가 아닌 송 씨의 아들이었죠. 송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둘이 살았었지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괜찮으세요? 뭐가? 그냥 좀 걱정돼서요. 무섭지 않을까? 무섭긴? 산속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동네 훤한 아파트인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괜찮아. 생각보다 혼자 살만하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나 잘 지내. 남편이 떠나자 아들은 혼자 남은 송 씨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런다고 덜 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사니까 사라졌습니다. 혼자 된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제이는 안 온다고? 아, 네. 저 혼자 갈게요. 제이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너 오면 됐지? 남편의 첫 제삿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는데 평일 저녁에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내심 알 것 같았습니다. 명절 같은 문화도 없어져야 한다고 며느리가 궁시렁대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사라고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난처해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눈치는 빤했습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일찍 와? 아들이 오후 2시쯤 송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제사 시작하기 전에나 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엄마 혼자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요? 팔을 걷어붙이고 손을 씻으며 말하는 아들이 그렇게 듬직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송 씨는 식탁에 아들과 함께 마주보고 앉아서 전도 붙이고 이런저런 음식을 했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옛날 이야기도 했고 아들 직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송 씨가 나가는 모임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 너무도 재미있었죠. 제가 제이랑 못 와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사에는 제가 일찍 올게요. 안 서운해. 오붓하게 둘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들은 그날 밤 두 손 가득히 송 씨가 싸준 음식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다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벌이 하느라 바쁜 아들 부부가 반찬으로 몇 번이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만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같이 살자고?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이야? 엄마 안 외로워. 혼자 계신 게 맘에 걸리기도 하고요. 에이, 너는 신혼이나 즐기지 왜 자꾸 엄마 걱정이야? 그리고 꼭 그 이유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셋집을 빼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요. 너 무슨 일 있니? 걱정하실 만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이래저래 사정이 생겼어요. 아들은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수십 년 봐오다 보니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 수가 있었죠. 제이는? 제이도 좋대? 제이가 먼저 얘기 꺼낸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볼게. 네, 그럼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아들의 말을 끊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얼핏 들렸습니다. 다른 말은 잘 들리지 않았고 지분이라는 단어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송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참았습니다. 설마 송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지분을 말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송 씨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며 송 씨와 아들에게로 상속되었습니다. 본래 배우자가 상속 비율이 높은데 애초에 절반이 송 씨의 명의였으니 아들의 지분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지분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걸 빌미로 막무가내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무어라 말하는 소리도 작게 들리다 말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활비도 내고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송 씨가 외로울 거라고 걱정했지만 어떻게 보면 혼자인 게 외로울지언정 편하긴 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잠도 자고 싶을 때 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 모두가 불편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송 씨가 고민하는 이유는 오히려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지분까지 언급할 정도면 꼭 송 씨의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아들의 상황이 그렇다면 송 씨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송 씨는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송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송 씨는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깨달았죠. 송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는 늘 8시에 일어났는데 아들과 합가하고 나서는 늘 전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의 아침은 전쟁 같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거라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과 밥을 차려주면 먹을 땐 먹고 못 먹을 때도 많아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얼마 전부터 바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샌드위치를 하나 집어서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머리는 수건으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아들도 식탁 앞에 앉아서 빠르게 샌드위치 2개를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샌드위치 접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는 것도 송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출근하고 나서는 이런저런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널기도 했고 청소기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빈도와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 빨래를 하더라도 3배가 아니라 4배, 5배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김치찌개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도 먹은 것 같은데.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제육볶음 같은 거요. 그럼 고기 좀 더 사와야 해. 이 앞에 마트 가서 얼른 사올래? 아, 아니요. 그냥 김치찌개 먹을게요. 며느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빨래를 분류해서 하고 설거지도 종종 하더니 점점 살림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처음에는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가 힘들까봐 송 씨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이상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살 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되니 말이죠.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럴래? 고마워. 매번 밥 차려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죠. 오히려 아들이 참 살뜰하게 송 씨를 도왔습니다. 쓰레기는 바쁜 와중에도 출근할 때 꼭 가지고 나갔고 함께 밥을 먹으면 설거지도 꼭 자신이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누가 보면 며느리가 송 씨의 딸이고 아들이 사위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지냈고 송 씨는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아들이 노력하는 걸 알고 어느 정도 갈등은 예상했었기에 송 씨는 며느리가 그렇게 밉지 않았습니다. 정말 딸이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며느리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할 거야? 네. 빨리 올게요. 근데 엄마 혼자 해도 괜찮아. 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무섭다. 1년에 한 번인데요, 뭘. 괜찮아요. 전날에 송 씨가 장은 다 봐놓았고 당일 아침에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빠 보였는데 송 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처럼 며느리가 출근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늦어요. 그래? 언제쯤 오는데? 많이 늦어요. 기다리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나가는 며느리의 등을 송 씨가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들이 그런 송 씨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제사에 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언제는 뭐 제이랑 같이 했나? 편히 시간 보내라고 해. 송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송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의연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난처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아들이 일찍 와서 같이 음식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 저는 부쳐놓았고 자잘한 음식들만 같이 했습니다. 음식 가짓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혼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야 아들의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뿐이었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조금 일찍 하자. 12시 이후에 해야 하고 그런 집안도 있다고 들었는데 송 씨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혼낼 사람이 없었고 그저 송 씨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말이죠. 오늘 이 앞에서 네 아빠 좋아하는 닭강정 사왔어. 미소 지으며 하는 소리에 아들도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다며 말이죠. 9시쯤에 차려서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 씨도 그 앞에 가서 술을 따랐습니다. 아빠,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근데 너희 와서 좋아? 아빠도 이 모습 보고 안심하시겠지? 송 씨는 꼭 셋이 같이 있는 것처럼 아들과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밥도 먹자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얼른 정리하고 자면 되겠다. 다행히 같이 사니까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없어서 아들이 덜 피곤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며느리가 귀가했습니다. 이제 오니? 네? 끝났어요? 며느리가 텅 빈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부엌엔 정리할 게 남았지만 거실은 이미 치운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설거지가 많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얼른 씻고 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고무장갑을 끼려는 아들을 말려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죠. 어머님 근데요? 솔직히 요즘 누가 이렇게 제사 지내요? 아니, 제 말은 어머님이랑 승주 씨 힘들까봐 그렇죠. 있던 제사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어머님은 새로 아버님 제사를 지내시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날이 있었으면 해서 그래. 그냥 구식 문화일 뿐인데? 며느리의 말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게 아니었는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제이야, 들어와. 나 어머님이랑 얘기 중인데. 얼른.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며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기에 송 씨도 조심스럽게 아들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사 안 돕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 당신도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하고 그러겠지. 알아. 근데 제사가 구식이라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엄마도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 제이 너한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 상할 말을 해? 내가 뭘.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리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마. 그 말에 송 씨는 그냥 뒤돌았습니다.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한들 아들만 알아주면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그 뒤로도 며느리에게 제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 날에는 친정에 다녀오거나 외출을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그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바깥사돈은 며느리의 오빠인 장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중에 아버지는 오빠가 모실 거라고 종종 말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아버지 제사는 안 지내겠대요. 아,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더니 며느리네도 마찬가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언니가 싫다고 하나 봐요. 근데 자식이 오빠랑 저밖에 없는데 오빠가 안 지낸다고 하면 저밖에 안 남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늘 제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에 오빠의 말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죠. 저희 아빠가 저를 유독 예뻐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제사도 한 번 안 지내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 집에서 네가 모시면 되잖아. 그래도 돼요? 왜 안 돼? 제이 너희 집이기도 한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제사상? 그건 내가 도와줄게. 사실 며느리의 행동에 서운한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개인적인 성격의 거리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제사에 관해서도 송 씨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사정이 이렇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사는 구식이라며
하고 따질 만큼 성 씨는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사돈의 첫 제사. 며느리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어서 서로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자르면 돼요? 붙여야 되니까 납작하게 잘라. 크기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면 상관없어. 송 씨가 알려주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질문이 2번, 3번 반복돼서 송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주었죠. 꼭 내가 하는 대로 안 해도 돼. 나도 그냥 하는 거야. 헷갈리면 어디다 적어 놓던지. 아니에요. 기억할 수 있어요. 옆에서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보다 훨씬 능숙해 보였죠. 그리고 며느리는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슬퍼서 그런지 어쨌는지 치우는 것에는 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남편 제사 때였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늦어요. 며느리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가 제삿날을 잊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을 보자 알고서 외출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송 씨도 이번만큼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바깥사돈의 제사에 송 씨가 그렇게 발벗고 나섰는데 며느리는 왜 자신의 시아버지 제사에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가는 것인지. 적어도 지난번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느꼈다면 말이라도 거들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침에 작은 방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더니 그 일로 언쟁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송 씨는 이번엔 터져나오는 한숨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송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은 이번에도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성격이 저런 걸? 사실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었죠. 어쨌거나 아들도 며느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바깥사돈의 제삿날이 되었을 때 송 씨는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던 일만 마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장본거는 곧 집으로 배송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번에는 며느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봐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오질 않으니 송 씨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올 생각을 안 했죠. 3시, 4시가 지나가자 송 씨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음식이 여러 가지라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는 넌 벌써 왔어? 외근 나갔다가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제사이기도 하고. 아들이 음식 준비 중인 송 씨를 거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이가 전화를 안 받네. 조금 늦는다고 했거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곧 오겠지? 그런데 며느리는 7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퇴근해도 비슷한 시간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송 씨와 아들이 대부분의 음식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사라고 했는데도 퇴근을 못하게 하네요. 어쩔 수 없지. 어서 와서 이것 좀 마무리해. 잠시만요. 며느리는 세워라 내워라 세상 급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일찍 끝내야 또 일찍 잠자리에 들 텐데 말이죠.
결국 성질 급한 사람이 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게 바깥 사돈의 제사상을 손수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인 줄만 알았던 순진한 송씨도 그 밤이 끝나갈 때쯤이야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고 며느리가 한 행동 때문에 말이죠. 어머님, 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전화라. 이미 1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사에서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인지. 그래? 그런데 휴대폰을 들고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라 쐬려나 싶어서 두었는데 며느리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들도 뒷정리를 하고 있어서 송 씨가 장갑을 끼려고 고무장갑을 들었다가 다시 싱크대에 걸쳐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물론 정말 하루 종일 회사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촉이 너무 늦게 발동된 것 같기도 했죠. 일단 쓰레기 좀 한번 버리고 와야겠다. 이따가 한 번에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음식물통도 꽉 차서 버리고 오긴 해야 해. 그럼 같이 가요. 아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송 씨는 쓰레기가 아니라 어디엔가 있을 며느리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분리수거장 옆에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웃으며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저게 회사에서 온 전화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려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정확히 들렸습니다. 한 거 없어도 허리는 아프거든. 몰라, 한 20분만 더 있다가 들어가게. 안 그러면 설거지 다 해야 돼. 나 아니면 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하겠지. 음식도 어머님이 다 했는데 회사는 그냥 정상 퇴근했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니? 오늘 음식도 어머님이 다 해주셨어. 나는 힘들어서 못해. 야, 그래도 아빠 제사는 지내야지. 좀 찜찜해. 안 하면 그런 거 같아서. 어머님 있으니까 나는 뭐 할 것도 없는데. 부러워? 낄낄거리면서 친구랑 통화하는 며느리. 송 씨와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철이 없고 경솔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송 씨보다도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들인 듯 했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배신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인성에 놀랐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침부터 계획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소름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송 씨가 며느리를 부르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김재희, 아들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어둠 속에서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제사잖아. 어떻게 그래? 며느리는 친구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게 오해야. 이렇게 생생하게 들은 대화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제사에 밥 한 번이라도 푼 적 없잖아. 나는 엄마가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이 네가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감사하지, 당연히. 너 정말 무섭네. 무섭다니. 장인 어른 제사에 왜 엄마가 다 해야 해? 아니,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우리 아버지 제사 때는 가족이 아니고 장인어른 제사엔 우리가 가족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가 그냥 막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야? 부려먹다니. 네 손으로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 것 같아서 그동안 너 생각한다고 말 안 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설거지는 어머님이 늘 집에 계시니까. 그래서 뭐든 엄마한테 다 맡기면 돼? 제사까지도? 여보, 안 되겠다. 나가서 살자. 제이, 네가 월세는 살기 싫다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들어오게 된 거야. 우리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뭐? 여보, 왜 내가 내 집 놔두고 나가? 내 집? 여긴 엄마 집이야. 당신 집도 되잖아. 집은 있잖아. 그러자 아들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집은? 그래. 우리도 정당한 주인이라고. 아들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아닌 송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 이전할게요. 뭐? 아버지한테 받은 부분 엄마한테 다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상의도 없이? 애초에 왜 우리가 이사하게 됐어? 제이, 너 때문이잖아. 내 결정이 불만이라면 나는 이 집 나가서 따로 살 거야. 이혼을 암시하는 말에 그제서야 며느리의 입이 닫혔습니다. 짐 싸서 이번 주 내로 나갈게요.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이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송 씨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나서니 송 씨가 더는 뭐라고 할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는 조금 더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송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가 남아있는 싱크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송 씨가 할 만큼 호구는 아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송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철없이 굴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 노릇 잘하고 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어. 늦었으니까 얼른 치우고 자. 송 씨는 부엌을 그대로 두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부엌에서는 한참 동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칠 뒤에 이사할 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오게 된 것도 며느리와 관련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 일에 대해 상세히 캐묻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 며느리 때문에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며느리와 함께 이삿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갑자기 왔던 것처럼 갑자기 가버렸죠. 그 뒤로 며느리는 평소 같지 않아졌습니다. 가끔은 안부 전화도 하고 어쩌다 오게 되면 뭐든 발벗고 나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아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지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송 씨도 모든 일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음고생하는 아들도 짠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준비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 네, 감사해요. 어쩌면 앞으로의 관계는 사뭇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